안녕하세요. 혹시 회사 안팎에서 뭐 구조조정이다, 아니면 경영이 안 좋다 해서 해고됐다, 이런 소식 들으면서요. 이게 법적으로 좀 어떤 건지, 제대로 된 건 맞나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네, 그런 경우들 종종 있죠. 오늘은 바로 이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실제 노동위원회 판정례들이랑요, 또 관련 질의 회시집, 법 해석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살펴볼게요. 네, 맞습니다. 한국근로기준법 제24조를 보면요. 사용자가 이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죠. 이걸 하려면 그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정해놨어요. 그냥 회사가 어렵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퍼즐 조각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판정에서는 그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졌는지 좀 생생하게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어떤 점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핵심을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말하는 건데요.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크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게 꼭 4조각 퍼즐 같아서요. 하나라도 빠지면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4가지 전부요? 네. 첫째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둘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그리고 셋째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마지막 넷째가 이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사전 협의입니다. 아,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군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런 부당 해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그 퍼즐 조각들 한번 맞춰볼까요? 자동차 부품 회사 A사 이야기인데요. 직원 B씨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는데 이게 좀 결과가 재밌어요. 처음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는 부당하다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재심에서는 이게 뒤집혀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됐습니다. 네, 그 사건 맞습니다. 2024년 7월 4일 판정이고요. 근로자 B씨는 2009년에 입사해서 관리팀에서 일하셨던 분이죠. 네, 그럼 이 사건의 쟁점은 역시 그 4가지 요건이었겠네요? 네, 전부 다 쟁점이 됐습니다. 근로자 B씨는 본인 업무가 여전히 있는데 왜 나를 해고하냐, 이건 부당하다 주장을 했고요. 회사 측은 아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해고 피하려고 노력도 했고 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했다, 이렇게 맞섰죠.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거부터 한번 보죠. 어느 정도 상황이어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냥 적자 좀 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법원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걸요, 단순히 기업 도산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딱 한정하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장래에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미리 좀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는 거라도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다, 이러면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주 고객사인 그 오호코리아가 특정 차중 생산을 딱 중단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회사 매출액이 정말 확 줄었습니다. 2022년에 한 792억 원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309억 원 정도로 거의 반토막 이하로 뚝 떨어진 거죠. 와, 매출이 반토막 이상이요. 그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졌나요? 네, 그 여파로 이제 기압구하고 쌍시에 있던 사업장이 아예 문을 닫았고요. 모든 업무가 그냥 종료됐습니다. 공장 임대차 계약도 갱신을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아, 그리고 공인회계사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이런 사업장 폐쇄 상황이라면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그래서 법원도 이 정도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이 첫 번째 요건은 충족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요건, 해고 회피 노력.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회사가 해고라는 그 마지막 카드를 쓰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법원에서는 이 해고 합의 노력의 정도를요, 그 회사의 경영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 사업 내용은 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하거든요. 네네. 이 회사는 단순히 몇 달이 아니라요, 2021년 4월부터 시작해서 무려 2년 6개월 이상 아주 장기간 휴업을 실시했어요. 와, 2년 반 이상이요? 네. 그 기간 동안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받아서 직원들한테 휴업급여도 지급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임금도 2020년보다 37%나 깎았고 다른 직원들 임금도 몇 년간 동결을 시켰습니다. 아, 정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네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아까 근로자 기 씨는 본인 업무가 그대로 있었다고 주장했다면서요. 그럼 세 번째 요건,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이건 어떻게 판단됐나요? 특히 왜 B 씨였는지, 이게 자의적이거나 좀 불공정하진 않았는지 궁금한데요. 네, B 씨는 원래 5호 관리팀에서 내부 전산 관리나 매출 관련 업무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2021년 6월부터는 업무량이 확 줄어서 휴업 상태였고요. 그 후에는 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할 시점에도 B 씨가 맡을 만한 기존 업무가 사실상 없어서 다시 휴업 상태가 된 거예요. 아, 복직해도 할 일이 없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회사가 B 씨한테 다른 보직, 구체적으로는 미화직을 제안했는데 아무래도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B 씨가 그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장기간 휴업 중이고 담당 업무가 사라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B 씨가 속한 팀에는 다른 휴업 중인 직원이 없었어요. 아, 그 팀에서는 B 씨만 휴업 중이었군요. 네. 그래서 법원은 사용자의 이런 경영상 판단도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다면 존중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요. B 씨의 상황, 그러니까 장기간 업무가 없었고 대체 직무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과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점이 인정된 거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조각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이건 대대로 이루어졌나요? 이 부분은 절차적인 거라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절차가 아주 중요하죠.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해고 이유나 방법 같은 것들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만약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는 2023년 11월 8일부터 근로자 대표하고 총 8차례 회의를 열었어요. 8번이나요? 네, 회의에서 장기 휴업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보직 변경은 가능한지, 정리 해고 시점은 언제가 좋을지 이런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했습니다. 꽤 구체적으로 논의했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50일 전 통보, 이 시점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 그런 절차상 흠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지적이 됐어요. 아, 약간의 흠은 있었군요. 네. 하지만 전체적인 협의 과정이나 내용을 볼 때 근로자 측하고 충분히 성실하게 논의했다고 봐서 그 흠결 하나만으로 해고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네 가지 퍼즐 조각, 긴박한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그리고 성실한 협의까지 모두 다 맞춰져서 초심의 부당 판정을 뒤집고 재심해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았군요. 이게 진짜 모든 요건을 갖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이 요건들을 제대로 못 갖춰서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례를 좀 볼까요? 한식 음식점 사례인데요. 2024년 10월 31일 판정. 여기서는 홀서빙 담당하던 근로자 B 씨가 해고된 경우네요.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적자가 쌓이고 세금이랑 임대료도 밀렸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네. 그리고 해고 대상자를 정할 때 조리 담당이나 11년 차 매니저, 최저임금 받는 직원 이런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인력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홀서빙 담당 B 씨를 선정한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반면에 근로자는 월 매출이 1억 넘게 나온다. 긴박한 필요성 없다? 그리고 왜 나를 골랐냐? 기준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맞섰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 사건에서는요, 세금 체납 같은 일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또 필수 인력을 빼고 대상자를 골랐다는 점에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은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는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나머지 두 가지 요건, 그러니까 퍼즐 조각 두 개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조각들이 빠져 있었던 거죠? 바로 해고 회피 노력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뭐 근무 시간을 줄인다거나 다른 업무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죠. 아, 노력이 전혀 없었군요. 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법에서 요구하는 해고 50일 전 통보나 성실한 협의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해고 28일 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고 근로자하고 어떤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어요. 이야, 이건 정말 중대한 절차 위반이네요. 그렇죠. 아주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결국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들을 뭐 따져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영이 아무리 어려워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이 경우 B 씨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금전 보상을 원해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다음 사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라는 이 첫 번째 퍼즐 조각 자체가 아예 안 맞춰진 경우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인 가든파이브 툴 사례입니다. 2015년 8월 25일 판정인데요. 여기서는 경영팀 대리로 일하던 정모 씨가 해고 대상이었네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입주 상가가 좀 침체되면서 회사의 100% 주주인 관리단하고 상가 번영회가 계속 인원을 줄이라고 요구를 했고 또 2년 연속 단기 순손실이 났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 폐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왜 법원은 긴박한 필요성이 없다고 봤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회사 연 매출의 규모가 한 80억 원 정도 되는데 2년간 난 단기 순손실은 각각 한 1,000만 원 안팎이었어요. 아, 매출에 비해서 손실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군요. 그렇죠. 매출 규모에 비하면 손실액 자체가 뭐 경영 위기라고 단정할 만큼 크진 않았다는 거죠. 둘째는 이 회사의 운영 구조가 좀 특이했어요. 입주자들 재산 관리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매출로 잡고 여기서 경비를 뺀 다음에 남는 이익은 다시 입주자들 관리비에서 깎아주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건 좀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회계장부상 손실이 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회사 자체의 어떤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라기보다는 그냥 입주자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겁니다. 와,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의 진짜 운영 방식이나 자금 흐름까지 깊숙이 들여다보고 판단하는군요. 대단한데요. 정확합니다. 셋째는 인원 감축을 요구했던 100% 주주인 관리단이 정작 회사에 위탁 관리 수수료조차 제대로 안 주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관리단이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긴박한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관리단은 3명 이상 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모 씨 1명만 해고했거든요. 아, 요구랑 실제 해고 인원이 다르네요? 네, 이게 정말 장래의 어떤 구조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기보다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첫 번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 안 됐으니까 뭐 다른 요건들 해고 회피 노력이나 대상자 선정, 협의 절차 이런 걸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냥 부당해고로 결론이 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해고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 사례도 있죠. 무급휴직 명령이 부당하다고 본 경우인데요. 고속도로 요금 수납 업무 하던 아시아도로관리 회사 사례입니다. 2016 12월 9일 판정, 통행료 징수원으로 일하시던 두 분이 대상이었군요. 네, 이 경우는 이제 하이패스 시스템하고 전자지불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람이 직접 요금 받는 업무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두 직원한테 무급휴직을 명령했고 이게 정당하다고 주장을 했죠. 업무량 감소, 그러니까 업무상 필요성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부당한 무급휴직이라고 판정이 났잖아요. 해고도 아닌데 왜 부당하다고 본 걸까요? 맞습니다. 무급휴직 역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아주 중대한 불이익이거든요. 그래서 해고랑 비슷한 수준의 정당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판정 내용을 보면 비록 업무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이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소속 노동조합하고 성실하게 협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선정이나 협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특히 문제가 된 건요. 개인별 인사평가 결과 예를 들어 백모 씨가 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그 점에만 너무 의존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점이에요. 아, 평가 결과만 보고요? 네, 근로자 개개인의 어떤 생계 문제나
가정사정 같은 주관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죠. 그리고 또 노동조합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도 결정적인 하자로 지적이 됐습니다. 결국 해고뿐만 아니라 무급 휴직처럼 근로자한테 큰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때도 단순히 경영상 필요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내주신 법률 Q&A 질의회시 자료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있었죠. 먼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관련해서요. 혹시 회사가 그냥 모든 직원 모아놓고 설명회 같은 걸 하는 것만으로 협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입니다. 단순히 전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조, 만약 없다면 근로자들이 투표 같은 걸로 민주적으로 선출한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에 통보하고요. 해고를 피할 방법이나 대상자 선정 기준 같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아, 대표랑 직접 협의해야 하는군요. 네. 참고로 회사가 특정 직원을 이 사람이 대표요 하고 지명한 다음에 다른 직원들 동의받는 방식 있잖아요. 그런 건 적절한 근로자 대표 선정 방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 그것도 안 되는군요.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선 재고용 의무에 대한 질문인데요. 근로기준법 제25조 보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3년 안에 해고 당시랑 같은 업무에 사람 뽑을 때 그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해고 이후에 남아있던 직원이 정년퇴직을 해서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때 그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그러니까 계약직 형태로 다시 고용하는 경우에도 이전에 해고됐던 직원을 먼저 뽑아야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우선 재고용 의무는요. 경영 사정이 나아져서 해고된 근로자가 했던 업무에 새로운 인력 수요,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게 됐을 때 적용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아, 추가 인력이 필요할 때만요? 네. 정년퇴직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건 보통 추가 인력 수요라기보다는 그냥 기존 인력이 자연스럽게 줄어서 충원하는 걸로 봅니다. 특히 현행 고령자 고용법에서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도록 노력하라고 권장하는 점도 고려가 되고요. 그렇군요. 진행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행정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사업 자체를 완전히 접는 폐업의 경우입니다. 이때도 앞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 그 4가지 퍼즐 조각을 다 맞춰야만 해고가 가능한가요? 회사가 사업체로서 완전히 소멸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폐업이라면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 폐업은 다른가요? 네, 회사가 아예 없어지는데 해고 회피 노력을 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폐업이 정말 진정한 폐업이냐, 아니면 사업은 다른 형태로 계속하면서 특정 근로자나 노조 활동 같은 것 때문에 문 닫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 폐업이냐, 이 여부입니다. 아, 위장 폐업일 수도 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세아세르덱이라는 회사 사례를 보면요. 장기간 노조 파업 이후에 경영진이 정말 사업할 의욕을 잃고 실질적으로 폐업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인정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위장 폐업이 아니니까 폐업에 따른 해고는 제24조의 경영상 해고가 아니라 통상 해고로 보게 됩니다. 통상해고요. 네. 그리고 이 통상 해고가 정당한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지게 되는 거죠. 즉, 적용되는 법 조항하고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하, 폐업의 진정성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군요. 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보험회사 영업실장이나 학교 특수교육 실무사 관련 사례도 간단히 핵심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같은데요. 네. DGB 생명보험 사례 2015년 4월 9일이 중요합니다. 지점이 폐쇄되면서 영업실장들이 해고됐는데 회사는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 형태고 위촉 계약을 맺었으니까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분들이
회사 지침에 따라서 소속 텔레마케터를 관리했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무했으며 사무실이나 비품 같은 걸 회사로부터 제공받았고 매달 고정적인 최저 보장 수수료 같은 걸 받는 등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 중속 관계에 있다고 본 거죠. 아, 형식은 위쪽 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자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근로자로 인정됐으니 그럼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지점 폐쇄에 따른 해고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회사가 앞서 말한 그 네 가지 요건, 특히 해고 회피 노력 같은 걸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심지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판정됐습니다.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그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해고 정당성 판단의 첫 번째 관문이 된 사례죠. 포스코 교육재단 사례 2015년 8월 25일은 또 어떤 점을 보여주나요? 이 사례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의 특수교육 실무사, 그러니까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요, 교육청 지침상 정원외 인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실무사가 해고되기 전부터 이미 정원외 인력으로 계속 근무해왔고 담당하던 특수학급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운영돼서 역할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학교법인 전체 규모, 상시 근로자가 300명 넘었거든요. 이걸 고려할 때 이 실무사 1명의 인건비가 법인 전체에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가져온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이 경우도 긴박성이 부족했군요. 네, 결국 이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라는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부당해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기관이라도 기본적인 법리는 똑같이 적용되지만 그 기관의 운영 방식이나 재정 구조 같은 것들이 긴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네,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다면적이고 또 엄격한 과정인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을 핵심만 딱 간추려서 정리해 볼까요? 네, 그리고 이 판례들을 쭉 꿰뚫는 핵심적인 시각은요, 법원이 단순히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나 장부상 숫자 너머를 본다는 겁니다. 해고라는 그 정말 최후의 선택지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안을 찾으려고 했고 근로자들하고 소통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네, 특히 해고 회피 노력은요,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절차 준수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고민의 깊이랄까, 대안 제시의 진정성, 이런 걸 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 해고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한국의 노동법 체계가요,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고는 정말 피치 못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 그러니까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 같은 것들은 실체적인 해고 사유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네, 절차가 정말 중요하네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운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법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 요건 중 하나가 해고 회피 노력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 AI 같은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현재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미래의 노동 사건에서 이 해고 회피 노력의 전통적인 의미, 예를 들면 다른 부서로 재배치한다거나 새로운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이런 노력들에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도전 과제를 던져주게 될까요? 어쩌면 기술 도입 자체가 피할 수 없는 경영상 필요로 더 쉽게 인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더욱 강조될 수도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술 발전이 노동법 해석과 적용에 미칠 영향,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